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관리 분야를 설명하게 될 CS3 컨설팅의 이춘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귀하는 해외 인력이 참여하는 글로벌 웹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에서 현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현재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귀하가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는 겁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돼서 그럼 프로젝트 PM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수행 시 예상되는 대표적인 위험을 백자 이내로 서술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프로젝트 PM이 돼서 프로젝트 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그런 지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표적인 위험에 대해서 위험 관리 방안, 그러니까 위험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300자 내로 서술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각각 10점, 20점 문제인 그런 상태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했을 때, 아니면 어떤 타스크를 했을 때, 아니면 자기가 인턴을 하면서 했던 프로젝트 여러 가지를 가설을 해서 또 여러분이 공부했던 거를 기억을 해서 이 프로젝트 수행 시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제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답은 프로젝트 수행 시에 예상되는 대표적인 위험입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 정리해 놓은 그러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가장 많이 나타나죠. 범위, 프로젝트 스쿱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쿱이 미확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를 일단 범위 미확정으로 봐도 되고, 여기 보는 것처럼 요구사항이 프로젝트 리콰이먼트죠. 요구사항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거나 자주 변경되거나 이런 위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범위 변경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죠. 두 번째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팀 간의 정확한 의사소통.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구사항을 내면 그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유추해서 한다든지 자기 경험에 기반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 위험의 대표적인 요소이죠. 또 마지막은 뭐냐면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을 적용했을 때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검증 솔루션,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은 솔루션, 또 소프트웨어 도입 이러한 부분들이 예상이 되는 대표적인 위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탑시 시험을 보면서 꼭 이 세 가지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런 기술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아주 적합하게 들어맞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여러분이 점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논리적 접근, 공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실제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그 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논리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채점하는 채점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다. 채점해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앞에서 제시했던 세 가지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극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논술이 되기도 하지만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위험인 범위 미확정을 보면 범위가 미확정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요구사항을 사전에 검증한다. 미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베리피케이션, 미리 검증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정량화. 정량화가 뭡니까? 이거를 수치화해서 몇 개고 언제까지고 하는 어떤 인덱스, 수치화해서 관리하는 게 정량화죠. 정량화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 대응 기법에는 avoid, mitigation, transfer, 그다음에 accept 네 단계가 있죠. 그 중에 mitigation, 회피하는 전략인 거죠. 두 번째 의사소통 위험에 대해서는 프로젝트의 R&R, 이게 중요한 키워드죠. R&R이 뭡니까? Role and Responsibility입니다. 롤, 역할,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또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할 거냐, 이거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할 때 자기의 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리더인지, 프로젝트 매니저인지, 데이터베이스 어드민인지, 데이터 아키텍처인지,
아니면 개발자인지 뭐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하고 그 역할에 맞는 의사소통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공식적인 채널도 필요하고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관리를 해서 의사소통을 다양하게 시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신기술 위험도 상당히 그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 요소로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기술이잖아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미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방법론상에서 미리 해보는 방법은 뭐냐면 프로토타이핑이죠. 미리 다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앞단에서 구현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미리 구현하고 그 구현 미리 해보니까 이 기술이 과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반영할 만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수집한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실제로 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될 만한 것인지를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타이핑을 통해서 미리 검증하는 거. 이거는 미티게이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위험을 이제 우리가 감소시키는 방법도 되고 아니면 만약에 프로타이핑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 길로 안 가는 거죠. 그 기술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어보이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범위, 의사소통, 신기술에 대해서는 범위에 대해서는 검증과 정량화, 의사소통에서는 의사소통에 대한 R&R, 그 다음에 공식과 비공식적인 채널 관리,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신기술에 대해서는 프로타이핑을 통해서 위험 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는 자기가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자기가 적합하다고 하는 내용을 언급을 하고 그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기술을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점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탑실에서는 꼭 정확하게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쓰지 않으시면 안 되고요. 답을 쓰시되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답을 쓰면 좋은 그런 점수를 맞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문제인데요. 다음 이제 보기의 대화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은 어떤 표 하나가 주어졌네요. 보니까 작업이라고 하는 작업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작업에 대한 선행 작업이 주어져 있고 각 작업에 대해서 시간이 주어져 있죠. 프로젝트 관리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죠. 자, 이 문제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홍 부장이 박 PM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갖추고 있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박 PM이 현재는 고객 관리 시스템 구축 공정표에서 이 공정표에서 크리티컬 패스상 크리티컬 패스 여러분 공부하셨죠? 상의 일정을 단축하는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홍 부장이 그러면 그냥 프로젝트 참여 인원을 현재 5명인데 10명으로 늘리면 그냥 프로젝트를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전문가인 박 PM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룩스 법칙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공학자입니다. 유명한 소프트웨어 공학자죠. 브룩스 법칙에 의하면 사람을 더 투입하더라도 이렇게 2배로 사람을 더 많이 투입하더라도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주어지고 나서 문제는 답실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1번 박 PM이 말한 고객관리 시스템 구축 공정표의 크리티컬 패스가 어디냐? 크리티컬 패스. 이 크리티컬 패스라고 하는 거는 이 프로젝트가 완료하기까지 전체적인 시간이 어느 경로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홍 부장이 제안한 추가 인원 투입 방법이 과연 효과적이냐? 아니면 그만큼 기대한 만큼 효과적이지 않은 거냐? 근데 보니까 아는 이유네. 그죠? 그러니까 박 PM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왜 아닌 거냐? 왜 그만큼 2배로 증가한 만큼 효과적이지 않은 거냐? 그걸 설명해라.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를 푸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이 방식은 이제 크리티컬 패스를 계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다시 앞에서 이거를 계산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보면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 작업은 선행 작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8시간이고 나와 다는 가에 대해서 가가 수행하고 나서 나와 다를 수행을 했죠. 그리고 라마는 선행 작업이 없고 바는 나를 수행을 하고 나서 했고 사는 다와 라를 수행하고 나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마 작업을 수행을 한 다음에 했죠. 마지막으로 자는 바, 사, 아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한 이후에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 수 있죠. 일단 동그라미 그래서
가 작업이 선행 작업을 했고 가 작업이 위에 뭐가 나왔습니까? 나와 다가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에 나 작업, 여기에 다 작업이 나왔죠. 그리고 이 작업은 선행 작업으로 연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라와 마는 특별하게 선행 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나왔네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 작업은 나 작업한 이후에 바 작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와 라 작업 이후에 사 작업이 나왔네요. 다와 라 작업 이후에 사 작업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아 작업 이후에 마가 나왔네요. 그죠? 마 작업 이후에 아가 나왔습니다. 아 작업. 그리고 바, 사, 아 작업 이후에 자 작업이 나왔네요. 전체 공정 순서를 그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각 작업당 걸린 시간을 마킹해 보겠습니다. 가는 8시간, 그 다음에 나는 10시간, 그 다음에 다는 5시간, 그리고 마는 몇 시간입니까? 라는 3시간이네요. 그 다음에 마가 7시간, 그 다음에 바가 2시간, 사가 1시간, 그리고 아가 6시간, 그리고 자가 4시간이죠. 이랬을 때 아까 말씀 크리티컬 패스가 어디냐? 크리티컬 패스는 우리가 공부해서 알고 계시죠? 가장 이 패스상에서 롱기스트한 패스,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 쪽입니다. 요걸 더하면 18시간, 20시간, 24시간이죠. 이렇게 더하면 13시간, 14시간, 18시간. 이렇게 더하면 8시간. 그리고 이렇게 더하면 13 플러스 4니까 17시간 걸리네요. 그러면 어디가 가장 깁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시기에 요 경로 8, 10, 2, 4. 이 경로가 가장 길죠. 그러니까 가, 나, 바, 자. 여기가 가장 롱기스트한 패스, 가장 긴 거리인 크리티컬 패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경로는 아까 그 그림을 기반으로 해서 도출된 경로이고, 그래서 가장 긴 경로는 가, 나, 바, 자. 24시간 걸린 크리티컬 패스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앞에서 제시한 홍무장이 제시한 추가 인원 투입이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그렇죠. 브룩스 롤을 알아야 됩니다. 브룩스의 법칙. 브룩스의 법칙이라 하는 것은 뭐냐? 여기 보시면 개발자를 추가할수록 뭐가 증가하냐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늘어날수록 그냥 생산성이 막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 비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의사소통 오류로 인한 재작업 비용이 같이 증가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브룩스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브룩스는 이걸 가지고 아주 정량화된 지표의 계산 방식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식이 브룩스의 법칙에 보시면 그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 곱하기 그 사람 숫자 빼기 1 나누기 2. 이게 의사소통 경로수입니다. 이게 의사소통 경로수.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서 의사소통이 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여기가 5명이었죠. 5명이면 의사소통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면은 5 곱하기 5-1 나누기 2죠. 그러니까 5-1 나누기 2니까 얼마입니까? 4 나누기 2니까 2가 되네요. 5명일 때는 의사소통 경로수가 10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몇 개로 늘렸습니까? 의사소통의 사람 수를 10명으로 늘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홍부장이 10명으로 늘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10명으로 늘렸을 때 의사소통 경로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겠습니다. 10명이면 10 곱하기 10-1, 9죠. 9 나누기 2니까 4.5가 나왔네요. 그럼 곱하면 얼마입니까? 의사소통 경로수가 무려 45개 채널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경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소통 때문에 프로젝트가 더 지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물론 개인적인 생산성에 의해서 사람이 늘어나서 개인적인 생산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이 의사소통 지연으로 인해서 더 그만큼 2배 이상만큼 생산성은 높아지지 않고 의사소통 이런 라인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생산성은 더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
이 브룩스의 법칙에 의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일정 관리는 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납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개발 기간을 단계적으로 철저히 계획하고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일정을 잡을 때는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이 크리티컬 패스 상에서 경로를 그 어떤 작업 시간을 단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무작정 투입하게 되면 의사소통이 늘어남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더 생각보다 더 많은 더 빨리 그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사람 충원뿐만 아니라 그 의사소통에 대한 효율성 제고, 그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그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의 자원을 재배치한다든지 리소스 레벨링을 한다든지 또는 그 크래싱을 한다든지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프로젝트의 생산성을 높이는 프로젝트의 공정 주기를 단축시키는 그런 기법이 필요하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